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키 이주원장입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뵙게 되니까 저는 화면에 대고 이야기하는 이 느낌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 아무튼 유익한 시간 오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약 70분 정도 시청을 하고 계시고, 제가 너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가 나가면 아마 제 얼굴은 조그맣게 상단에 뜨지 않을까. 자, 오늘 사실 제가 이 발표 그냥 뭐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어 "한번 집에서 직접 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페이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이 뭐 서치를 할 수 있는지라든가, 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라든가 뭐 등등을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블루키 세미나의 어드미션 세미나의 주제를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 봤어요. "What should I do as a junior at this point?" 음 물론 대상이 보니깐 9 학년들부터 11 학년들까지 모두 다 이제 자녀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걸로 안내가 나가긴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쪼금 11 학년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따로 특별히 아젠다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앞에 부분에 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지난 2 차례 세미나 때에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리마인드 되시면 될 것 같고, 또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구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1 학년들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리스트 형태로 한번 준비를 좀 해 봤어요. 그래서 각각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또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미흡한 상황인 건지, 인제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주니어 11 학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마도 오늘 정리한 이 토픽들로 보면 거의 대부분 현재 지금 시점에서, 또는 뭐 11 학년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1 번은 Have you had all the required test scores ready? 그러니까 이제 시험 성적이 준비가 되었느냐는 얘기죠. 물론 11 학년 지금 현재 시점, 3 월이 지나고 지금 4 월이 들어간 시점에 뭐 원하는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뭐 12월 달까지 본 시험 성적까지도 봤기 때문에, 이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1 학년들은 이제 12 학년이 돼서도 계속 시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지금 현재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한 거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뭐 여름방학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카운셀러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험 점수들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많은 12 학년들이 이제 12 학년들이 여름방학 동안 SAT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뭐 8 월이라든가 또는 뭐 9 월, 10월 달에 시험을 보고 대학을 지원해서 붙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11 학년인데 SAT나 이런 시험들에 대한 준비가 그러니까 시험들에 대한 모든 결과가 이제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름방학을
또 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자체가 큰 부담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점의 점수대에 있는데 이 점수를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에 뭐 어떤 학교들에 더 유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대비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학교에다가 대학들에 제출할 시험 성적들은 다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컬리지 보드에 들어가면 어디서 점수를 확인하고 어디에서 점수를 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학생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토플 점수를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ETS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면 거기서 각종 대학들로 스코어 샌드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 정도로 지금 정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 사례들 중에서는 어 시험을 봤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 물론 뭐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이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되긴 하겠지만 자기 점수를 대학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는 서밋이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왜 아이들이 원서 서밋하고 나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제출했으니까 더 이상 원서 진행 과정을 살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몇 주가 지난 다음에서야 봤더니 requirement로 점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사례들 몇 번 있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내 점수들은 이렇고 또 앞으로 점수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 점수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어 early 라운드에 지원할 학교들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학교 카운슬러하고 좀 긴밀히 상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아직 SAT 점수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ED 학교를 고르겠느냐, 뭐 early 계획을 어떻게 짜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학교를 얼리를 쓸 것이다.' 보통 학교들은 학생들의 GPA랑 그다음에 뭐 SAT 점수 또는 뭐 ACT 점수를 요렇게 지표 삼아 가지고 어떤 과거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했는지를 보통 그 자료들을 학교에서 제공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숫자 아카데믹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ED나 또는 얼리 액션 스쿨을 지원할 수 있구나.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어 얼리 때는 12 학년 성적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1 학년 점수까지만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11 학년 2 학기 점수들을 대학에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 학년 1 학기 프로그레스 리포트까지 그러니까 first 쿼터가 지나면 나오는 그런 프로그레스 리포트까지 대학들 중에서 요구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얼리에는 11 학년 때까지 점수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11 학년 글씨가 엉망이라 죄송해요. 2 학기 성적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얼리를 계획함과 동시에 내가 12 학년 2 학기 적어도 지금 이제 곧 이제 한 2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때까지 내가 최대한 11 학년 2 학기 성적을 높여야 되겠다.' 만약에 11 학년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얼리 자체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12 학년 1 학기 성적을 높인 이후에 레귤러나 또는 ED2를 지원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에 올려 놓은 것은 자 이제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intended major
concentration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결국은 대학교에서 꼭 그걸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오롯이 intended study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공부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늦은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늦었는지를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체크리스트를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사가 여러 가지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뭘 공부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요거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가 전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번째는 자 이제 좀 더 이제 그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commonapp.org에 들어가서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어차피 12 학년 때 원서 쓸 때에 커먼앱 들어가 가지고 거기 내 계정 만들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커먼 앱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갖춰지면서 또는 그전에 페이퍼로 원서를 넣었을 때에도 매년마다 이 원서는 새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 해에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최신 원서가 나오기까지. 마찬가지로 된 이후에도 항상 8월 달이면 커먼 앱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초기화를 시키면서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먼 앱이 이 버전을 바꾸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커먼 앱에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았던 학생들은 커먼 앱 commonapp.org를 들어가서 자기 개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걸 먼저 한번 좀 저는 그 학부모님들께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고 싶냐면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어 원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 원서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스스로 어 제 계정을 만드셔서 거기 안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여기 commonapp.org를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first year studen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하면 자 여기 항목을 보세요. 내가 1 학년 이제 신입생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인지 transfer student인지 또는 뭐 저처럼 educational personnel인지 또는 부모님인지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계정은 실질적으로 그 계정을 통해서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모든 과정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맨 마지막 그 비용을 지불하고 원서를 서밋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두 개는. 이 두 가지가 학생들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만약에 나는 한번 얘네들이 뭘 써야 되는지 좀 보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여기 들어가서 parents 계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현재 11 학년들은 first year student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어카운트는 어 올해에 사용할 게 아니라 내년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내년도 그러니까 2021 년, 2022 년도 22 학년도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rollover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만든 계정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학생 계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만든 계정도 지금 몇 년째 계속 다음 해로 이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만약에 올해에 지금 11 학년이 오늘 어카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커먼 앱에 있는 피처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대학들도 리스트업 해 보고 막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원서를 쓰는 그 시점 이제 8월 달이 딱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커먼 앱에서 이제 새로운 이 입학 연도가 시작됐으니까 "지난 계정을 롤오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떠요. 그럴 때 그 롤오버에 예스를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관심 있다라고 표시해 놨던 대학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집니다.
심지어는 작성했던 내용들도 그대로 옮겨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항목들을 지금부터도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메일 집어넣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집어넣고. 자, 중요한 건 하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뒤에 부분에 체크리스트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date of birth까지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여기에 넣는 그 항목은 여기에 넣는 그 이름은 반드시 본인의 official document, 그러니까 파스포트라든가 이 신분증 상에 있는 이름이어야만 해요. 저는 이왕이면 띄어쓰기를 지켜야 되고요. 이제 커먼 앱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기 first name, last name을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그걸 수정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요즘은 그게 좀 가능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어,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내 official document에 있는 이름과 또 date of birth를 쓸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든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 커먼 앱이라는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섹션들은 어떤 항목들을 물어보는구나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정을 만든 이후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런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커먼의 계정을 만든 다음에 거길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커먼 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무엇을 클릭해야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 커먼 앱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정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당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서 각각의 모든 항목에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이후에 기입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 상담을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제가 커먼 앱에서 이런 항목을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런 질문도 꼭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질문이 왜 유의미할 수 있는지 또는 무의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원서를 잘 써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커먼 앱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Have you read through the new 2021 or 2022 Common App Essay Prompt? 지금 2021년, 22학년도 새로운 에세이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바뀌었어요. 다 바뀌진 않았고요. 4번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4번만 바꾸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그 에세이 프롬프트에서 한 번 그 변형이 있었던 게 4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원서를 썼던 학생들은 4번 질문이 뭐 본인의 어떤 그 탐구하고 싶은 영역이라든가 또는 뭐 problems that you want to solve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그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이걸 좀 계기 삼으셔서 부모님들께서는 야 커먼 앱 계정 있니? 있다라고 하면 같이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항목들 살펴보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에세이 프롬프트를 쭉 보시면서 아 커먼 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라고 미국 대학 원서라고 하는 이거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세이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커먼 앱 에세이가 학생들한테 제 생각에는 요구하는 거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넌 누구니? 넌 어떤 사람이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좀 이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7번째인가요? 그쵸? Have you signed up for newsletters from the colleges you're interested in?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어느 대학에 관심이 있대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대학에 대한 충분한 리서치가 되어져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대학교의 웹사이트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금 대학들 사이트들은 어, 쿠키를 허용하라고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쿠키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사이트로 바로 들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먼저 해야 될 거는 거기에 있는 뉴스레터에 사인업을 먼저 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블루키 TV의 지난 몇 회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조셉 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쿠키 허용을 통해 가지고 어, 이 사이트의 접속자가 얼마나 자주 그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이트에 머물렀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클릭하고 사이트를 나갔었는지라든가 심지어 또는 뉴스레터를 받았는데 그 뉴스레터를 받은 이후에 얼마나 빨리 그 뉴스레터를 확인하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내용들을 확인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또는 어 지금 지극한 관심은 아닐지라도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기에 뉴스레터에 사인업을 하면 좋겠죠. 어 네. 이건 특별히 따로 설명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보통 뉴스레터를 사인업하는 그런 링크는 거의 제일 첫 번째 화면에 화면의 우측에 이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바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제가 잠깐만 질문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8월에 이 질문이 바뀔 수 있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세이 토픽. 그래서 올해 거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2021년, 2022년 새로운 질문이 확정되어서 나왔어요. 힌트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힌트는 그 코로나 상황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질문 내용 안에. 자, 그다음에 8번째. 자, 중요한 또 부분이죠. Have you asked teachers for recommendation letter? 제가 요즘 11학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11학년들이 추천서를 요청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사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학기 마치기 전까지만.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적어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추천서를 어, 받겠다를 정하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물론 선생님이 알았어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대화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 추천서 써줄게. 너는 어느 학교 지원하려고 하니? 너는 전공은 뭘 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좀 미비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을 만나 가지고 추천서를 써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써 주세요. 추천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또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고등학교 때 했고 또 심지어는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카운슬러 그 왜 학교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카운슬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제 학교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 동일하게 내용 좀 이렇게 맥락이 좀 적용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예를 들어 제가 카운슬러 입장에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래 뭐 내년도에 뭐 어떤 학교들에 관심이 있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시카고 대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카운슬러 선생님이 그다음 질문은 "왜 시카고 대학에 관심이 있어?"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쭈삣쭈삣하면서 "아 그냥 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밖에 대답을 못 한다면 카운슬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가 대학에 대해서 별로 큰 고민을 안 해 봤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들을 만나기 전에 이왕이면 좀 더 뚜렷하고 좀 더 확실한 이유들을 가지고 또 목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이런 추천서 등등을 요청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두 번 설명회 가운데서 계속 그 Q&A 제가 너무 Q&A를 짧게 했었는데 그때 계속 질문으로 올라왔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현재 이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좀 규모가 큰 그런 학교고 아마도 카운슬러가 이렇게 아이들을 개별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드보케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론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민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선생님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학생이고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대학들에 제가 진짜 목표로 하고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써서 written document를 만들어서 그 선생님께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00명 정도의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와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카운sel러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학생들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진짜 꼼꼼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대화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인터뷰인 양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적어 가시면서 '아 내가 나중에 이 아이에 대해서 레터를 쓸 때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지.'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칭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서 말씀을 나누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꼭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 나눴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라든가 또는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끝내고 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겠죠? 이게 아이들도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더 추가해 보자면 단순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좀 여담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추천서를 언제쯤 쓰실까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분들은 방학 때 쓰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방학 때까지 쓰셨던 추천서는 아니 원서가 들어가는 시점이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요청하는 시점이 거의 8월 달 뭐 8월 중순에서 한 9월 초 정도 그러니까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2 학년을 시작하고 나서도 아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름방학을 보내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을 건데 그래서 최종 버전의 recommendation이 여름방학 동안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추천서를 요청한 이후에 11 학년들은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도 계속적인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지를 선생님들께 업데이트해 드리고 그리고 또 12 학년이 되어서도 어떤 프로그레스가 거기에서 있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맨 마지막 이분이 정말 나에 대해서 그
strong advocate이 되실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가늠해 가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두 세미나의 약간의 리뷰 파트로 제가 뒤에 부분 슬라이드를 좀 남겨 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왜 이런 추천서나 이런 내용들이 어드미션 씬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크 다시 한번 해 보면서 음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세 번째 그다음 그러니깐 7, 8, 9번째 항목 "Have you written a CV or resume?"라고 했는데 바로 요거는 이것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만나 가지고 결국 뭔가 written document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1 학년쯤에 적어도 뭐 그러니까 curriculum vitae나 resume나 우선 지금 현재 이 우리들의 대화 안에서는 그냥 똑같은 걸로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다. CV가 훨씬 더 extensive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본인의 resume 이 resume라는 거는 뭐랑 뭐가 포함이 될 수 있냐면 아카데믹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extra curricular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hobbies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special talent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간혹가다 아이들은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력서라고 하니까요. 이걸 갖다가 스펙들을 나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각각의 활동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앞에 뭐 "상 받은 게 많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았던 상들을 쭉 다 리스트업 할 수 있죠. 뭐 또 "AP를 갖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나 이만큼 AP 많이 들었어요." 할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레주메의 일부긴 하겠으나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나에 대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추천서를 써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레주메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간혹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운셀러로서 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에 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조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레주메를 가지고 와요. 저한테 레주메를 띡 던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를 불러 세워요. "우리 잠깐만 앉아서 우리 레주메 얘기 좀 해 보자." 그럼 보통은 그냥 거기에 그냥 list of things만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물어보죠. 이 활동 어떤 거였니? 뭘 했던 거야? 뭐 어떤 컨텍스트로 하게 됐던 거야? 혹시 학교 안에서 이 활동에 같이 참여했던 아이들은 없니?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각각 물어봤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레주메를 업데이트해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추천서를 쓸 때에 어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아 이 아이가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이런 의미였대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정도는 레주메를 써볼 필요가 있다. 이제 3개 항목이 더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Have you tried writing why my college and why my major essay?" 이게 아까 제일 첫 번째 장에서 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항목하고는 비슷한 겁니다. 한번 써 보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래야 이 내용을 가지고 카운셀러도 설득하고 선생님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그 어 무슨 얘기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하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오늘 너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나조차도 "너가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드미션은 설득이 되겠니?" 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너 얘기를 들으면서 너가 왜 그걸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과연 어드미션은 그걸 이해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미리 써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꾸 '아 내가 진짜 왜 이 학교를 좋아하는 거지?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지?' 그 그 깊은 내면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그냥 '아 뭐 학교가 랭킹이 높아서요.'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단계로는 '아 랭킹이 높은 건 좋아. 그런데 그 좋은 학교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한테는 왜 좋은 학교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걸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이런 Why my major 또는 뭐 Why college X, Why my college 이런 에세이를 쓰는 경우에 이제 이걸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뭐 "야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서 뭐 관심 있는 수업들 몇 개 추려 오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 이름 몇 개 추려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generic한 에세이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college specific이 들어갔으니까 뭐 아주 나쁜 에세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도 그 The Good, Bad and Ugly 에세이라고 하는 이제 Y College X 그 세미나들을 예전에도 했었는데 어 적어도 이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면 뭐 나쁜 에세이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자칫 그냥 ugly한 에세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될 수도 있겠죠. 에세이의 전체적인 큰 틀 하나는 잡아 놓고 거기에 그 뭐 학교에 따라서 교수님 이름만 바꾼다든가 또는 뭐 듣는 코र्스나 프로그램들 이름만 싹 바꾼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에세이들로도 뭐 대학을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그게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그 어드미션이 이렇게 치열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좀 밋밋한 에세이를 쓰면 저는 바로 리젝트를 할 것 같아요, 어드미션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이제 이 에세이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 대학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학문에 대해서 학과나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쓰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뭐 "생각해 봤냐."가 아니라 "직접 써본 적이 있느냐." 쓰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거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들 지도를 하면서도 생각하는 것까지 해 놓고 나서 "자 이제 써 봐."라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양상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으로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좀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조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Have you asked for an official transcript? 한번 지금 시점에서 우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대학교에 보내는 나의 official transcript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꼭 official한 거를 요청하진 않아도 돼요. unofficial도 괜찮습니다. 보통 unofficial이라고 하면 이제 시그니처가 없거나 또는 뭐 학교 그 직인이 도장이 없거나 실이 없거나 하면 그걸 unofficial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트랜스크립트가 어떤 형태인지 그다음 거기에 지금 내 성적들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아이들이요. 어떤 학교는 그 트랜스크립트 안에 웨이티드 GPA도 집어넣고 언웨이티드 GPA도 집어넣고 뭐 레터 그레이드도 집어넣고 어떨 땐 퍼센티지도 집어넣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GPA calculation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트랜스크립트 하는 거 안에는 우리나라 뭐 성적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100 분율 점수를 몇 점부터 몇 점 사이에 점수가 되면 그러면 레터 그레이드 뭐가 된다. 또 뭐가 그래서 A 플러스고 A고 A 마이너스고 이런 등 레벨들이 그러니까 그쵸. 레벨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체를 갖다 파악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official transcript나 또는 뭐 unofficial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최종적인 성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다큐멘트를 한번 학교에 요청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체크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 Double checked your name and DOB on official document. 아까 커먼 앱 제가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여권상의 이름, 띄어쓰기도 틀리지 말고 중간에 하이픈이 있는지도 틀리지 말고 심지어는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도 틀리지 말고 꼭 체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 당연한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건 맞는데 컬리지 보드의 사이트를 만들면서요. 컬리지 보드 자기 어카운트를 만들면서 왜 아이들이 그 한국 이름이 있지만 이제 국제학교나 뭐 그러니까 외국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갖게 되는 경우를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영어 이름을 그냥 넣은 거예요. 뭐, 뭐, 네, Christian Lee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건 제 official 그 어떤 official document 안에도 어쩌면 Christian이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보통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안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official document 상에 있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릴진 모르겠지만 제 성적표, 뭐 기타 등등 안에는 다 주현이라고 이름이 뭐 영문 스펠링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학생들이 뭐 컬리지보드나 또는 ETS나 이런 데다가 자기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학생 이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원자하고 그다음에 보내진 스코어 리포트하고 매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띄어쓰기라든가 또는 뭐 왜냐면 저도 이름을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니까 별로 큰 개의치 않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official document에는 얘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대학들이 이 외국 이름들 중에서는 요렇게 이름들이 하이픈이라든가 또는 뭐 저희 신용카드를 우리 국내에서 발급받아도 보통 그 이름의 두 자를 갖다 한 칸을 띄워 놓잖아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뭐 하이픈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해서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런 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상황을 만들 필요 없이요. 그냥 official document 안에 이름을 쓰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이중국적인 경우에 이중국적인 경우에 왜 국내에서 학교를 뭐 아무튼 이중국적인 경우에 학교에 등록을 할 때에 어떤 패스포트로 등록을 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봤더니 미국 대학 진학을 할 때에는 뭐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이 같이 동시에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미국 대학 지원할 때는 어쨌든 그 미국 여권을 가지고 지원하겠죠. 여권의 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근데 봤더니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있고요. 이 두 여권상에. 그다음 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심각했던 거는 데이트 오브 버스가 달라요. 왜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그 생년월일이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official transcript 안에도 내 이름과 내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내가 대학을 지원하면서 사용할 패스포트와 마찬가지로 그걸 꼭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저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저도 유튜브 창을 지금 옆에 같이 틀고 있거든요. 질문들은 아직 없으시네요.
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 주고 싶은 건데요. 어 에세이는 자기가 써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리고 자기가 써서 정말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너무 뒤늦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세이는 지금부터 생각해 보고, 그래서 아까 그 커먼 앱 들어가서 에세이 토픽들도 보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물론 내년에 각각 학교들마다 서플리멘트 에세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이제 8월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서플리멘트는요. 근데 커먼 앱은 어쨌든 에세이 토픽을 다 공개했고, 종종 몇몇 대학들은 이미 내년도 서플리멘트 에세이 토픽이 바뀌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어떤 게 바뀌었다라는 것과 함께 그 내용들을 올려놓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들어도 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질문하는 그런 서플리멘트의 맥락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먼 앱에 들어가서 커먼 앱 그 계정 만든 이후에 거기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대학들을 선택을 하고 그 대학들을 클릭해서 각각의 대학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 항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어떤 내용들을 쓸 수 있겠냐를 고민해 보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서 왜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학교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학교가 나랑 잘 어울리네, 어울리지 않네를 파악하는 좋은 바로미터가 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그냥 이 어떤 특정 사례인데 어 그 학부모님께서는 이 친구가 CMO 대학을 지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던 학생이었었고 어 또 그 학교에서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CMO 대학에 ED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셨는데 이 친구는 S모 대학을 지원하고 싶었던 거죠. 시모 대학을 지원하겠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 말씀을 따라 시모 대학 에세이 토픽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얘가 서플리멘트 딱 보더니 선생님 저 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S모 대학 에세이 토픽을 딱 보자마자 왜냐면 S대학 그 에세이 토픽들이 더 많기도 했었고 여러 개였었고 또 고민도 많이 해 봐야 되는 건데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어 저는 딱 봤더니 이 질문들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 학생의 성향이나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나 또는 뭐 그 관점이나 뭐라고 그러지? 자세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느 대학이 본인한테 더 잘 맞는지가 이 에세이 토픽들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번 주말에라도 지금 학기 중에 뭐 학교 다니면서 바쁘면 꼭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써 보기를 시작해 봐라. 아마 몇몇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몇 외국인 학교들은 영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시키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만 전문가입니다. 이 대학교 원서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 대한 제가 저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제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 학교 선생님들이 또 경험하셨던 그분들이 경험하셨던 어드미션은 또 달랐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는 이런 거 썼었는데." 어 배경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아이들은 뭐 한국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국 에스니시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고 또 뭐 부모님이 또 아무리 이제 네이티브고 미국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한국 분들이시고 또 여기서 한국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자라왔던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조언들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간혹 가다 느끼기에.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경험이라든가 또는 왜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들은 그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봉사 활동을 시킨다라든가 또는 뭐 해외여행을 같이 간다라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맞춰 써 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거꾸로 제가 학교 원서 물론 엄청 이어서 이것도 라떼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 봐."라고 하는 에세이처럼 만약에 제가 지금 에세이를 써서 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정말 그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내가 뭘 했던 사람이야.'라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는 진짜 나 본질적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에세이를 지금부터 고민해 보면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의 상황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 고민을 했을 때. 어 정말 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에 그게 내 원서를 읽는 어드미션 오피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얼라이먼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왜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예시로 드렸던 그 사례였는데 그러니까 former Yale admission officer 이분이 이제 방콕 그러니까 그 태국 쪽 동남아시아 쪽 지역의 원서를 읽는 담당자였는데 이 태국에서 들어왔던 원서를 읽으면서 이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너무 달라서. 자기는 정말 굉장히 어 뭐랄까요? 힘들게 어렵게 또 가난하게 공부를 해서 또 여러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또 혜택을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가 되는 그런 어떤 배경 가운데 예일에 들어왔는데 이 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원서들을 보니 아니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고 막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에 가서 그것도 며칠씩 나름 굉장히 좋은 숙소에서 묵으면서 이 어떤 빈민들을 도와가며 했던 그런 봉사 이야기가 막 거기 써 있었는데 공감대를 전혀 형성을 자기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genuine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내가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했어.'라는 거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에 큰 가치를 둔다. 나는 뭐가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의 철학은 이런 것이다.'를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에세이가 어 이 원서를 읽는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거꾸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현실적인 팁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만약에요. 부모님들 지금 들으시는 중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 이거 좀 우리 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 조만간에 아이들을 위한 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세미나를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 팁에 대한. 요즘 테크놀로지 지금 기술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아이들 원서 college 에세이 같은 거 도와주면 그 학생 폴더에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학생 폴더에 워드 다큐멘트가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 다큐멘트가 버전별로 그러니까 그 학생이 쓴 버전 하나,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리바이스 해 가지고 왜 거기 왜 검토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검토라는 기능을 통해서 리바이스 했던 거 하나. 그럼 그 학생이 그 검토라는 걸 보고 두 번째 수정해 가지고 저한테 보냈던 버전 2 그래서 이 파일이 이만큼씩 쌓여 있었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구글 안에서 해결 구글 다큐멘트 안에서 이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되고 저도 아주 학생들하고 그 구글 닥을 정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접속을 해가지고 동시 수정도 가능한 상태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큐멘트 하나 안에 뭔가,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정리를. 예전에는 뭐, 글쎄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엑셀 창에다가 각각의 학교의 데드라인들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학교의 에세이 토픽들을 하나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정리했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크게 효율성이 좀 없어요. 왜냐면 매번 그 창을 열어봐야 되고 거기서 그 항목을 찾아가지고 또 이게 과연 다큐멘트 안에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는 거라. 물론 거기에다가 막 아이들이 만약에 이 엑셀이나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하고 다큐멘트를 잘 연결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는 구글 다큐멘트만 잘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페이지를 갖다가 다 나눠 놓는 겁니다. 학교별로. 페이지 브레이크 같은 걸 써가지고요. 음,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페이지 브레이크이 뭐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등을 통해서 학교별로 다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아이들한테는 그걸 하나하나 제 지도를 해주죠. 첫 번째는 뭐 폴더부터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어, 제가 가장 효과적인 걸 봤더니 각 학교별로 파일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학교별로 파일들을 만들게 되면 간혹 가다가 A라는 학교랑 B라는 학교가 에세이 토픽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서는 좀 뭐랄까, 조화가 좀 안 돼서, 요즘은 이제 구글 다큐멘트 안에 옆에 인덱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한 다큐멘트 안에 여러 학교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 안에서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이 화면을 왔다 갔다 스크롤 할 필요 없이 인덱싱만 통해 가지고 클릭해서 그 질문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자기만의 시스템을 한번 지금 이제 오르게나이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갖추는 게 필요하다. 뭐 방법 중에 하나가 대학별로 나누는 것. 저는 우선 요걸 좀 더 추천하고 싶고, 에세이 토픽별로 나누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에세이 토픽별로 나눠 그 토픽이 어느 대학에 적용되는 그 토픽들이다라고 넣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컨텐츠를 따라 가지고 우선 크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대학들이라든가 에세이 토픽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좀 비슷하게 이미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래서 오버래핑하는 에세이 토픽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 리서치를 함에 있어서 비슷하게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픽 플레이스먼트, 스트레자이즈라는 단어보다는 토픽 플레이스먼트를 해보는 겁니다. 토픽 플레이스먼트를. 맨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것부터 쓸 것인지.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저는 항상 커먼 앱을 먼저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본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에세이들을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냐면 다른 에세이부터 막 쓰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커먼 앱을 쓰고 났더니 나중에 커먼 앱을 쓰면서 아이가 막 생각이 이만큼 더 커지고 성장했어요. 정말 성장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고의 범위가 너무 커져 놓고 났더니 내가 지난번에 썼던 그 에세이들은 쟤네들은 다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커먼 앱 에세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이지 에세이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짧은 에세이들부터 또
크게 변화가 없을 법한 에세이들부터 시작하는 것. 그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얼리에 쓰는 학교들부터 먼저 원서를 쓰는 게 맞겠죠. 에세이를 써보는 게 맞겠죠. 자, 여태껏 지금 제가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113명 접속 중이시고요. 이럴 때 제가 그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린다는 거. 네, 지금 보니까 현재 싫어요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뭐 개의치 않겠습니다. 어,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아마도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블루키 TV에서 영상들이 올라갈 때에 추천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좀 짧게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들어오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자, 지금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이 부분에 밑줄을 쳤었죠. 그렇죠? 그래서 successful한 학생들을 뽑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successful한 할 학생들을 뽑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in the field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찾고자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아카데믹하게 엑셀런트하고 그다음에 뭐 이 그 교과외 활동도 너무너무 좋고 또 이런 이 학생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area of focus, specialization 그걸 통한 profile alignment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막 설명을 하면 아마 요걸 갖다가 막 스크린샷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맨 밑에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죠? profile alignment가 중요하다. 색칠 좀 해놓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그 어드미션에서 원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 올해 들어오는 이 신입생 클래스를 컨스트럭트 하기를 원하는 거다. 구성하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교는 다이버스한 아이들을 원해가 아니라 diverse class of specialized students를 원한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diversity 중요하지만 diversity로 끝이 아니라 diversified specialized students 이 부분.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지금 이제 앞으로 두 슬라이드가 이해가 되면 그게 이해가 되면 어드미션은 거의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job for admission officers is to figure out how to reject qualified applicants, not to figure out who to accept.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슬라이드 하나 지워버렸나 본데 보통 어, 하나의 자리가 한 슬롯이 있으면 뽑으려고 하는 학생 슬롯이 하나가 있으면 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퀄리파이드 된 학생들은 한 뭐 너다섯 명 정도는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누구를 뽑을까가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를 리젝트 하면 되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뭘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리젝션 트리거를 갖다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나 딱 봤더니 얘 안 되겠네. 이거 좀 애매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한 자리를 위해서 이미 퀄리파이 된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떠한 그러니까 떨어뜨려야 될 사유가 생긴 학생을 맨 마지막까지 붙들면서 막 얘를 데리고 가야만 해라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세미나 시간은 저는 한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더 하려고 5분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냥 수치적으로 이거는 어 뭐 그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성적이나 코र्스 리거나 SAT나 ACT나 뭐 서브젝트 테스트는 우선 이제 올해까지만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AP exam은 이런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extra curricular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드렸고요. drive and initiative. 아시겠죠? drive and initiative. 학생이 주도적으로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주도해서 이걸 갖다가 마지막까지 끌고 갈 힘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아마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EC, extracurriculars를 갖다가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티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이왕이면 보통 커먼 앱에 들어가는 10개의 액티비티들 가운데 하나, 두 개는 Tier 1 또는 한 3개 이상은 Tier 2에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extracurricula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였고 뭐 간단하게 지표만 이야기하자면 Tier 1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national level로 일들이 진행됐던 거 그다음에 Tier 2에 있는 액티비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뭐 varsity 같은 거 그렇죠? 뭐 3번하고 2번은 좀 그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3번은 넘어가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멤버십 같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비티들의 어떤 수준이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의미 있는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제 액티비티도 한 Tier 1에서 한두 개 정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하나나 두 개가 내가 관심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또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일하고 꼭 연결하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앞으로의 내 인생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어 그런 활동이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파일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지난 세미나에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냥 리뷰만 하겠습니다. Succeed in specific field가 중요하다. 그래서 alignment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갖다 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간혹 가다가 대학들은 어떤 특정 해에 야, 우리 학교는 그동안에 뭐 이런 분야의 학생들을 좀 뽑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 그 제가 예일 사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뭐 다년 전에 예일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예일 포멀 어드미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몰랐겠죠. 외부에서는 이건 그 내부 classified information이었으니까 그 해에 정말 STEM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더 많이 뽑았던 해가 있대요. 왜냐면 학교에서 올해 우리는 좀 더 그 이공계열 쪽에 그러니까 그 STEM 쪽에 여학생을 더 많이 뽑자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가 잘 맞아떨어지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어 남학생들이 그 공대라든가 또는 뭐 경영이라든가 이제 지원을 할 때에 경쟁이 훨씬 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믹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도 얼라이먼트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정한 얼라이먼트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더 높은 레벨의 어컴플리시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아까도 이제 리젝션 트리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세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어, 어느 시점에서 이 학생은 그냥 뭐 별로네. 이 학생은 리젝트를 해야 되겠다라가 어느 시점에서 판단이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 여러 홀리스틱 팩터들 가운데 이 에세이하고 또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에세이나 또는 recommendation letter 그리고 심지어는 어드미션 인터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세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그래서 그 에세이가 결국은 나를 강하게 밀어줄 그 어드미션 오피서를 만드느냐 만들 수 없느냐가 바로 이 에세이를 통해서 갖춰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질 거예요. 내가 성적이 다 완벽했다고 쳐봅시다. 4.0 만점에 4.0이고 뭐 SAT도 만점 1600 만점에 1600점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만점짜리 학생이기 때문에 저를 어드미션 오피서가 이뻐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런 아이들은 많이 있으니까 또. 그쵸?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난 정말 이 학생이 관심이 가고 이 학생이 진짜 우리 학교 왔으면 좋겠고 정말 이 학생이야말로 진짜 앞으로 아까 우리가 원했던 이 미래의 인재상에 적합할 것 같아.'라는 부분이 느껴지려면 바로 요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랑 letter of recommendation도 결국은 여기서 의미 있는 인터뷰를 못 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recommendation letter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통해서 eliminate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이 타임라인이라는 거를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지난 설명할 때 타임라인을 하면서 그냥 뭐 급히 넘어갔는데 부모님들 여기 그 보시는 분들은 한번 요런 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9학년 때부터 또는 뭐 8학년, 7학년 때부터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월별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며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뭐 엑셀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써 놓을 수 있겠죠. 이때는 SAT가 있다. 이때도 SAT가 있다. 그쵸? 뭐 10월 달 지금 이제 인터내셔널만 봤을 때에 이렇게 있다고 써 놓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는 뭐 이제 10학년 때 첫 번째 first SAT를 보겠다라든가 그쵸? 그리고 토플이 뭐 유효 기간이 2 년이니까 토플은 그럼 이때 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을 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레귤러가 이때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 레귤러 뭐 January 1st. 얼리가 보통 11월 말이나 11월 초나 또는 10월 30일이라고 그랬지. 10월 30일, 31일 얼리. 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뭐 두 번째 SAT는 그러면 3월 달은 좀 바쁘니까 5월 달에 봐야지.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5월 달은 AP도 있고 바쁘니까 3월 달에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 뭐 SAT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점수까지 넣으시면 아마 유용한 표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제가 계획했던 부분은 끝났고요. 제가 지금 아까 그 저희 실장님 팀장님을 통해서 지난 예약자분들의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뭐 이 자리에 좀 적합한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우선은 공유는 중지할게요. 혹시나 다시 쓰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여름방학 관련해서 그 extra curricular activity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네요. 아마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의 창의성을 물어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는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안 해도 되겠죠? 이 질문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 그런 상황 같은 경우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어, 스트래티지를 저랑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xtra curricular activity는 툴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한정적인 거죠. 뭐 인턴십, 리서치, 뭐 스포츠, 뭐 인스트루먼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스트래티지로 할 것이냐가 사실 고민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투수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얘가 없으면 스트래티지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결국 맨 마지막 어드미션 씬에서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B 학생들의 성적과 AP 학교 성적들의 성적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서 계산하나요? 그쵸. 대학마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학마다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실 것 같아요. 뭐 우리 학교는 레터 그레이드가 아니라 IB라서 뭐 1점부터 7점 한다, 7점까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걸 갖다가 굳이 A, B, C, D 레터 그레이드랑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대학들은 학생들의 점수를 바라볼 때에 레터 그레이드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포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걔는 how many B's 이렇게 물어봐요. Does he have any C'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GPA가 몇 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IB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IB 같은 경우는 45점 만점에 몇 점 이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A, B, C, D 레터 그레이드랑 IB의 1점부터 7점 스케일을 비교하는 거는 뭐 글쎄요. 특별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대답 질문하신 것처럼 대학마다 계산법이 있고 사실 대학들은 그 계산법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카운트가 되고 어떤 과목들은 카운트가 안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대외비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제가 이제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 질문을 하신 분들께 그냥 다이렉트로 답변을 그냥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뭐 HCL 과목들을 뭐뭐 들었는데 이게 쉬운 좀 조합이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내신이 나쁜 경우 지원하는 대학의 상위 25% 정도의 SAT 점수를 받으면 요새처럼 테스트 옵션을 많은 경우에 내신이 나쁜 게 희석이 될까요? 네, 그렇죠. 뭐 희석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SAT라고 하는 시험은 어, 내가 받은 내신 성적이 과연 믿을 만한 성적이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SAT는 레벨링 그라운드를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A라는 학교랑 B라는 고등학교가 똑같은 수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학교의 어떤 특정 점수, 특정 성적이 B라는 학교에 있는 어떤 성적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SAT라는 이런 스탠더라이즈 테스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질문하고는 다이렉트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들이 한번 있었었죠. 내신이 나쁜데 SAT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그 학생은 문제가 좀 됐습니다. 네. 뭐 이유는 뭐 아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그 이상의 점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건 적극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SAT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으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리서치나 캠프에
여력을 쏟을 시간이 없다. 내신이 나쁘다. 아니요. 그럼 내신을 더 해야 되겠죠. 내신을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회나 리서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만약에요. 내신은 나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무슨 뭐 전 세계 올림피아드에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1 등을 막 하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내신 좀 나왔다 내신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뭐 전 세계에 막 무슨 대회에 나가 가지고 지금 1 등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뭐 비즈니스 대회든 뭐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말 자기의 고등학교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삼았던 거라고 한다면 내신이 좀 나빠져도 거기서 정말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소위 말하는 스펙을 올리기 뭐 스펙 하나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대외 리서치 캠프를 한다? 성적도 나쁜데 의미가 없죠. AP는 몇 과목 정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이건 학교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AP를 몇 과목 정도로 offer 하고 있는지 또 학교 안에서는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게 해 주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네. 그런데 뭐 저는 아까 이제 course rigor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더 많은 어려운 과목들로 챌린지를 했다라는 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요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course rigor 자체의 비중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것 같고요. 여름 프로그램을 듣고 크레딧을 받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원서상에 보면 "대학교 레벨의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있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갖다가 뭐 여름방학 동안에 뭐 좀 미리 어떻게 해 가지고 크레딧을 얻었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우리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는 이 정도 수준의 수업이 없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수업을 대학 수업으로 들어서 내가 대학 크레딧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IB와 AP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글쎄요. 어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IB를 했는데 그 IB를 몇 점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AP를 했느냐 IB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맥락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한 준비 오늘 아까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엔지니어링 경쟁 상황 뭐 굉장히 경쟁이 뚜렷하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대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이공 계열이 좋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빨리 본인의 분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논문도 써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턴십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좋은지 그 분야가 좋은지 그 분야가 공부할 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분야가 정말 재밌는 분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데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이 뭐가 뒤바뀌었다고 그러죠? 그 주객이 뒤바뀐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리서치도 하고 인턴십도 하는 건데 그냥 리서치나 인턴십을 막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스펙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깐 가끔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SAT와 ACT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 뭐 단순하게는 학생이 모의고사 보고 두 가지 다 모의고사를 보고 본인한테 맞는 시험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그 선택을 시험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원장님들이나 또는 뭐 저나 직접 와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딱 1시간 반. 음. 네. 아까 이승규 원장님이 저한테 딱 하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만큼인데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Q&A 더 받지는 않을 거죠. 네. 그냥 네, 옆에 지금 와 계시는데요. 약간 요 이슈가 있어서 질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안 되나요? 앱으로만 이렇게 카카오나 이걸로 보게 되다 보니까 로그인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아무튼 제가 유튜브로 링크를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튼 앞으로도 뭐 또 유용한 부분들 정보 전달할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또 방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기획되어 있는 게 그냥 Q&A 세미나 뭐 이런 네. 것도 네네네. 기획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접속하셔서 뭐 관련돼서나 질문들 하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를 이승윤 원장이 해주시죠. 네, 1시간 반가량의 설명회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주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더 개인화된 질문들은 따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을 할 때 뭐 어떤 엔지니어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SAT나 ICT를 어떤 걸 더 맞춰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학생들마다 다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 학원에 그 개인 상담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그 저희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희 이 설명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구글 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개인 상담을 저희가 잡도록 하던가, 아니면 다음에 Q&A 세션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설명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그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냥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오늘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꼭 개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